언덕 너머 햇살이 비춰오자 밭으로 나가보기 위해 삽을 챙겨 자전거에 올라탄 농부는 밭에 도착한 후 벼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외진 곳이기도 했지만 사람 왕래가 없는 곳이어서 벼가 쓰러져 있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는 쓰러진 벼 사이를 헤치며 한참을 들어가던 중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실크로 만든 하얀색 치파오를 입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아도 아주 고가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20년 6월 15일 오전 상하이 쉬자이오 농가에서 시신을 발견한 농부는 너무 무서워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고인이 사망한 시점은 약 5일에서 6일 정도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녀가 왜 이런 외진 밀밭에 사망한 채 버려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무엇인가로 쥐어진 것 같은 깊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입고 있는 고가의 옷으로 보아 부잣집 딸이거나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섣불리 고인의 출생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손바닥에 굳은 살도 없고 피부도 고와 험한 일을 하고 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고인의 옷차림에 비해 귀금속을 전혀 걸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고가의 옷을 걸치고 다닐 정도의 여성이라면 최소한 진주 목걸이나 반지 정도는 하고 다녀야 했는데 목이나 손가락 어디를 보아도 귀금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을 확인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인근 지역을 샅샅이 찾아봤으나 어느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도시 전체에 방을 붙여 신원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녀가 누구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다 실종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란 곳에는 빠지지 않고 방을 붙였습니다. (17일) 오전 전 도시에 공고가 붙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 부부가 다말로 로우차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딸이 9일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여러 곳에 딸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광고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다며 실종 당일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확신에 찬 경찰은 노 부부를 데리고 시신이 있는 영안실로 들어갔는데 시신을 확인한 그들은 딸이 자주 입고 다니던 치파오를 보는 순간 사망한 여성이 자신의 딸이란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 부부는 관 속에 들어있는 딸을 마주하자마자 눈물이 터져 통곡하고 말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르겠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인은 왕래닝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상해에서 아주 유명한 화국, 일명 화세로 불리는 유흥업소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화국이란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된 매춘업을 일컫는 역사 깊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상해는 중국의 무역 중심 도시였고
외국인들과 뱃사람들이 술집에서 아가씨들을 많이 찾고 있던 시기여서 돈벌이를 위해 찾아오는 여성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유흥업소 포주들은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자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917년 12월 12일) 처음 대회가 열린 곳은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상하이 뉴월드 호텔이었는데, 첫 대회의 이름은 신세계 미인 대회라는 타이틀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곳은 카지노와 클럽, 극장, 아이스링크, 쇼핑몰, 그리고 유명한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 대회를 치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미인 대회라는 것이 생소하고 미인의 기준도 없었지만 수백 명의 매춘부 여성들이 참여한 대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왕래닝은 그 미인 대회 4회에 입상한 여성으로 그녀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꽃을 파는 여성으로 불리는 그녀들은 최근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룸사롱이나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은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왕래닝은 1901년 항저우 출생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 집안 생활은 아주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인생도 그녀의 어머니 인생도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재혼을 선택한 어머니는 낮에는 찻집을, 그리고 저녁에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왕창파이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왕래닝의 이름도 원래는 왕래닝이 아니었으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두 번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왕씨로 성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래닝의 어머니는 딸과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재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의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는 폭력배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항저우를 떠나 친척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상해로 향했습니다. 왕창파이의 친척들은 상해 유흥가에서 매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항저우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장파이의 소식을 듣고 차라리 상해에 와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 가족들이 뜻하지 않게 모두 상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게 된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자 왕래닝에게 간단한 서빙 일을 도와주라며 작고 소소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은 키도 크고 날씬하며 얼굴도 예쁜 왕래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래닝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자 새아버지는 점점 수위 높은 영업을 딸에게 원했고, 그녀는 어느새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벌기에는 부족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신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시골 출신에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매춘부들의 등급은 상해 출신과 학벌이 좋은 조건에 키도 크고 날씬해야 하며 얼굴도 예쁜 상류, 그리고 상해 인근 출신이지만 배우지 못한 날씬하고 예쁘기만 한 중급, 마지막으로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지만 시골 출신에 배운 것이 없는 여성의 학급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왕래닝은 시골 출신이어서 다른 매춘부들에 비해 많은 화대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촌뜨기 매춘부로 불리며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새아버지는 딸을 설득해 이왕 돈벌이를 시작했으면 상급 매춘부가 되어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노래를 배우고 악기 다루는 것을 배워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매춘부가 되라며 딸을 부추겼습니다. 새아버지의 성화에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학원을 다닌 지 1년 만에 손님들 앞에서 악기를 다루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인기가 높아진 그녀는 단번에 상급 매춘부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명세는 상해에서 최고로 유명한 홍등가, 푸샹리에서 스카우트가 되어 일하게 되면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왕렌닝이 홍등가에서 한참 인기가 올라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1917년 12월 신세계 호텔 사장 시엔즈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미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때 왕렌닝이 지인의 권유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진행 방법은 관객들이 미인 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을 본 후 투표용지에서 1인을 선택해 투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렌닝은 서양식 정장을 입고 나와 누구보다 자신 있는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장악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12월 23일 결과가 발표된 날, 그녀는 4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상해 유흥가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으로 소문났습니다. 한순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그녀는 수많은 스폰서들의 유혹을 받으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받은 보석이며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한 보석들은 점점 늘어나 싸구려 장신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값비싼 다이아 목걸이가 매달려 있었고, 손가락에도 각종 보석으로 둘러싸인 반지를 차고 다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사치스러운 행동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조카를 이용해 호황을 이루고 있었고, 상해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돈 많은 남성들의 출입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대시를 받게 되었고, 실종된 그날도 한 파티에 초대되어 파티장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왕렌닝은 젊은 남성과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왕렌닝을 태우고 차를 몰고 나간 사람은 안루이성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복단대학을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루이성의 차를 타고 간 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루이성은 상해 푸단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며 프랑스와 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도박장 출입이 잦아지더니 졸업 후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카지노를 들락거리다 가지고 있던 돈도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들의 상황을 알 리 없었고, 그 또한 모든 것을 비밀리에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루이성에게는 재력가 친구들이 많아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상하이의 유명한 재벌 주바오 산의 아들 주라오우가 개최한 파티에 초대를 받아 파티장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라오우는 재벌답게 화류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여성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마침 얼마 전 치른 미인대회 여성들도 모두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왕래닝도 그의 초대 명단에 들어가 파티에 참석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이곳 파티장에서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루이성은 쭈라우가 초대한 파티에 참석은 했지만 머릿속은 오로지 도박빚을 갚아야 할 걱정과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부딪히는 술잔이 요란하던 그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성이 그의 앞에 다가왔는데 그녀는 바로 왕래닝이었습니다. 소개를 할 것도 없이 이미 눈빛으로 불타오른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술잔을 기울였는데 그녀는 루이성의 신분이나 학벌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쭈라우의 별장에 초대받은 남성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그의 신분은 검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해에서 최상위층 자제가 아니고서야 이런 성대한 파티에 초대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그와 인연을 맺게 되어 혼인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긋지긋한 억지 웃음을 팔아가며 술잔에 술을 채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래닝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매너도 좋은 그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것처럼 보인 안루이성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탐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보아도 수천만 원을 넘을 것 같은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팔찌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에게 더욱 반짝이는 보석으로 보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안루이성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또다시 초대된 파티에서 루이성과 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6월 9일 저녁, 루이성은 친구와 계획을 세운 후 쭈라우의 차를 빌리기로 했는데 그 당시 승용차라고 해봐야 상해 전체에 몇 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서야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파티장에 도착한 왕래닝은 양손에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고 최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안루이성은 빠른 침을 삼켰고 이제 그녀가 눈치챌 수 없게 파티장에서 나오도록 한 뒤 차에 태워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달려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성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귀금속을 팔아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 술기운이 달아오른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차 속에서 한참 동안 달콤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호수 같은 눈동자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루이성은 교회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별장을 나와 한적한 도로변을 달리고 있었고 창밖에 고개를 내밀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던 그녀는 세상을 모두 가진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이칭구 외곽 밀밭을 지나던 루이성은 차를 한쪽에 세우며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그녀는 루이성의 제안에 동의를 해 차는 밀밭 논두렁 옆 도로변에 세워졌습니다.
루이성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자 왕래닝도 그를 따라 내렸는데 잠시 후 루이성이 라이터를 꺼내 담뱃불에 불을 붙이자 밀밭에서 건장한 2명의 남성이 나타나 그녀의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루이성의 친구 우팡춘과 박리시아는 미리 준비한 마취액을 수건에 뿌려 그녀의 입과 코를 덮었습니다. 그러자 왕래닝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고 2번 다시는 루이성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의 범행을 알아차려버린 루이성과 친구들은 만약 보석만 빼앗고 살려두었다가 그녀나 그녀의 포주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검거될 것이 두려워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우춘팡은 수건을 쥔 손을 힘껏 조여 그녀의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잠시 후 발버둥 치던 그녀의 팔은 힘없이 떨어져 버렸고 밀밭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그들은 왕래닝의 몸에서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팔찌의 귀걸이를 빼내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할 생각에 들떠 있었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보석 가게에서 작물로 처리하며 돈을 마련해 카지노가 오픈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파티장 주차장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1240번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웨이터의 진술을 바탕으로 차주를 찾아간 결과 승용차가 주라오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 전 친구인 루이성에게 빌려주었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박장에서 또다시 가진 돈을 탕진한 루이성은 부모로부터 경찰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락받고 쉬조우로 도망갔는데 그가 절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주말마다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루이성을 추적했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7일 경찰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쉬조우 기차역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검거했습니다. 루이성이 검거되자 공범인 우춘팡은 아버지 고향집에서 검거되었고 박리시안도 곧바로 상해에서 붙잡혔습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사형이 판결되었고 루이성 일당이 검거되자 언론에서는 마치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며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